한국의 근대사를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유현 박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팬에서 모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간하시게 된 번역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 유현 박사님을 좀 그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성균관대에서 경제사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때 이제 논문이 조선 후기 이후의 살림의 소유권 변천에 관한 연구. 그 연구를 통해서 조선 후기 이후의 살림 소유권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이제 제가 그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배울 수 있는 바는 그러니까 왜 조선이 망했나.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즉 지대가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구하는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랬을 때 저는 가까이 바로 북한이 바로 그 이해다. 살림이 황폐화된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현분이라고 칭송받는 그 정조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쉽게 가뭄이 드는 것은 요즘 다른 때와 달리 지금 비가 안 와서가 아니라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안 와도 곧바로 가뭄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이 홍수가 많은 것은 특별히 요즘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쉽게 홍수가 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바로 그 산림 황폐화가 이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농업 생산성이 떨어짐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농민들의 밀란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선 왕조가 무너졌다. 그렇다면 또 한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왜 산림이 황폐화됐는가? 소유권의 독특함 때문이다. 일물일권적 소유권이 성립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산림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전근대 사회가 다 독특합니다만은 독특하게 그 일권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산물인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하지만은 그 이외의 부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그 자유 참입, 오픈 액세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산림이라고 하는 건 특히 한국 같은 지질학적인 특성상 지피물, 낙엽, 그러니까 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베가면 나무가 못 자랍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에서의 소유권은 그러한 그 부산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유교적인 이념하에서 옹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불완전한 소유권이 산림 황폐화를 초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식민지기가 되어서는 일제가 일물일권적인 소유권을 성립시켰고, 그 기초 위에서 식민지기와 이후 특히 박정희 정부 하에서 대규모적인 산림 녹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토를 보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으로서 산림 녹화가 완수되게 되는 이 과정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재밌네요. 우리가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재산권인데, 재산권을 주어졌을 때 사실은 환경도 보호되고 자원도 보호되는 거잖아요. 자기 거가 분명했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다 야산이 벌거벗고 뭐 그런 거 보고 있다가, 지금은 뭐 누구도 그런 걸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2009년인가 개성공단을 갔을 때 제일 충격적인 게 이제 야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지내자마자 완전히
황폐한 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선뜻 생각하기에는 가난하면 그리고 현대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지 못하고 목재를 쓰면 야산이 다 헐벗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이나 우리 과거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호랑이도 살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인왕산에 호랑이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황폐화가 조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호랑이 말씀 드리면은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서식에 필요한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거기 뭐 여러 동물이 있어야 그렇죠. 되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서 호랑이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일정한 추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세기, 18세기 정도까지는 호랑이와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에게 먹히는 사건, 다시 말해서 호랑이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이 17세기, 18세기 초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러다가 이후에는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초기에는 곧바로 호랑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이 황폐화될 때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18세기 이후가 되면 갑자기 조선인들이 호환을 겪는 경우가 많아진 다음에 18세기 후반 20세기 초가 되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1년에 20개, 30개 호환 기사가 있다가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두세 건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산림이 황폐화될 때 18세기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당시면 소위 영조 정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에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 가장 발전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평온한 시대라고 했다면은 발전했던 시대라고 했다면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구 증가가 그것 자체가 발전의 측면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경제가 팽창했던 측면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한편에서는 이후에 그 생태학적인 위기를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총균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많은 문명이 무너지는 쪽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한국 근대 경제사를 공부하시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80년대 학번으로 86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데모 안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도 데모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르크스 경제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이 마르크스 경제학도 하나의 경제학이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용문 교수님. 그래서 이용문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 약 1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용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서 한국 경제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계속 같이 가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납성대 연구소 하시고 반일 종족주의 그렇게 공조하시고 순환 많이 당하셨죠. 봉변 많이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몇 개의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토착외고 소리를 들을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책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소위 일본의 자유파랄까 이분들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쟁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위안부 문제 아니면 징용공 문제입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나온 자유파들의 연구 서적들이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번역한 책도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분의 책인데 그분은 1991년에 위안부 문제가 빅뱅 그러니까 이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터져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많은 글을 쓰고 활동을 했던 분인데도 그분의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한국에 소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일본의 자유우파들이 한일 사이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유주의를 위해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때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이 세력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연구로서 그런 연구를 소개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위안부라면 뭐 20만 명이 끌려갔다는 둥, 즉 강제 연행되었다는 둥, 아니면 위안부는 성운도회였다는 둥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저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그 니시오카 스토무라고 하는 저자는 그 제가 이제 일본의 그 학문 세계가 얼마나 철저하고 좀 넓은가 이런 거 보면 이분이 뭐 56년에 이미 한국 북조선 지역에 관한 연구를 했고 석사 논문이 전후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에 대한 석사 논문을 해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특히 지식인들이 보는가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했고 외무성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한국의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고 한국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한국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겐타이 코리아, 현대 코리아라고 하는 거에 편집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졸업한 기독교 대학의 조교수, 그 다음에 여러 연구소 역사실장 뭐 그래서 레이타구대 교수 뭐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이제 일본인이 그 북조선에 의해서 납북된 사람들의 구출 활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서도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이란 오해의 시면, 그 다음에 뭐 어둠에 도전한다, 납치기와 위안부 반의를 어떻게 파악할까. 그래서 벌써 98년에 이런 책을 썼고요. 테러 국가 북조선에 속지 말라는 책도 있고 또 납치 가족과 6년의 전쟁, 적은 일본에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일본 안에 친북 세력 내지는 그런 세력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볼 때 이 저기 위안부 문제를 떠나서 한일 간의 그 역사 갈등의 본질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하나의 예를 이분이 들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위에서 인권이사회 지금 일본 측 대표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빨리 일본인 납북자들을 강제 납북자들을 송환해라. 그랬을 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북한 측 대표가 아니 일본은 아무 죄도 없고 상관없는 조선인 처녀들을 무수한 처녀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았지 않느냐. 왜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이제 그 니시오카 선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커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제 특히 제일 조선인들 또는 일본인 일부가 북한으로 자진 입국을 한 거냐, 납치를 당한 거냐, 그 얘기는 지금 위안부 또는 우리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 가서 취업을 하고 취업
그것들이 강제 동원이냐 이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한쪽에서는 강제로 납치당한 거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자진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일본의 납북자 중에 특히 제일동포들하고 일본인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성격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 모릅니다. 다만 이 조선인 그러니까 이 조선적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북송 사업을 통해서 뭐 기본적으로 다 갈 사람들은 갔고 그 이후에 소위 메구미 씨를 비롯해서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니시오카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들이 북한으로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그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 내에서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들이 원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직접 그 사람들을 앞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워서 나는 북한이 좋아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예를 하나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진해서 갔다 그래도 지금 개방된 세상에서 보면 뭐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마음이 변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귀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귀국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게 정상인데 이제 북한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뭐 원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말 이 위안부 또는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책에서도 주장하지만 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이 저자에 의해서 아주 치열한 진실 게임을 거쳐서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정이 됐는데 이제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가만 보면 이 이슈는 두 가지 문제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강제 연행의 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위안부 또는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강제 연행이 된 거냐, 소위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 휴먼 트래피킹이 된 거고, 맨헌팅이 된 거냐, 이제 휴먼 헌팅이 되고, 슬레이버리냐, 그러니까 노예제도의 일환이었느냐 하는 강제성의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국교 정상회담에서 그 책임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느냐 하는 이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과거가 그랬다 해도 한일 국교 정상회담에서 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고 모든 걸 배상했다 그러면 우리 주장이 이제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또는 뭐 한일 간이라고 볼 수 아니고 이 근대사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지금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 이 강제 연행의 진실에 대해서 의문이 삼는 한국에서 의문이 삼는 사람들, 소위 이제 우리 일본이 다 강제 연행을 했고 노예제도라고 했던 사람에 의하면 토착 외국 같은 친일파들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쭉 이제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우리 이우연 박사님도 있고 그러신데 저도 그 일본이 우리하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 소부장 뭐 가지고 일본이 문제를 삼았을 때 대결할 때 무슨 축창을 들고 나서니 뭐 반일 선동을 하고 일본에 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동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국교 정상하고 제일 중요한 이웃인데 친일을 해야지 지금 반일을 하냐 이 얘기를 했더니 손석희의 JTBC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친일을 하자고 주장한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토착으로 몰려가지고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저는 이 이슈를 처음 접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그 세종대
박유화 교수의 책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위험한 경향을 봤는데, 교수의 학문적 저서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이게 분석행위 시대도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소송에 지금 매달리시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국의 위안부가 매춘부라고 부르는 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막 공분을 샀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적 처벌에 오랜 기간의 재판에 시달리시고 그랬고, 아주 제가 이제 이런 일제 시대 때 어떤 정신대를 모집하는 신문 광고 이런 것들 인터넷 많이 있잖아요. 모집하는 그래서 그게 이게 상업적으로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박유화 교수님 책을 얘기했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뉘앙스를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오랫동안 당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병직 교수님이 넓은 의미에서 원래는 강제연애가 아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의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상당히 외교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런 해석이라면 다 강제 노예 성노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꽤 있고, 뭐 우리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으로 가서 원정 가서도 성매매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의 그 마사지 업계에서 아시안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을 흐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 이제 강제가 되고 성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도 우리 사회에 민족주의적인 공격을 많이 받으셔서 이런 외교적인 언어를 구사하신 건가요? 안병직 교수님은 넓은 의미의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이 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성매매 종사자들, 이 섹스 워커들, 이들도 기본적으로 성노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그 시각이 있고,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위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라는 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았다거나 아니면은 가족의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부가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일 간의 지금 논쟁은 비껴가는, 정직하지 그렇죠.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개념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그죠. 정의를 바꾼 거니까요. 그렇죠. 뭐 그때 지금 시점에 따라서 노예라고도 보고 뭐라고도 보고 하면은 도대체 개념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인지 노동자인지, 저나 이 책에서는 노동자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노예를 보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선생님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금의 성노동자들도 노예다, 아니면은 뭐 일제하라서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더 이상 토론이 불가능하고, 그건 이제 소위 가난과 여성의 문제로 바뀌는 거지, 한일 간의 역사 이슈는 아닌 거죠. 그 점에서 그래서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일단 뭐 크게 보면은 강제 연행 자체가 성노예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처음 노예가 될 때 노예 사냥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대협 정의연에서는 강제 연행을 주장했지만은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수 씨 그분도 강제 연행을 주장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예.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일본 중에서는 이 니시오카 스토무 작가가 오랜 동안 이게 강제 연행이 아니었고 그냥 가난한 일이고 일본 사람들도 정신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안부하고 정신대의 개념이 아주 그러니까 성노예하고 정신대를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고 사람들이 정신대 그러면 바로 그냥 위안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신대가 뭐였는지 정신대는 그야말로 일본의 대표적인 게 정신대 조선인 여성이 정신대로 간 곳이 비행기 공장 미쓰비시 비행기 공장 그 다음에 토야마 공장이라고 여기는 정밀 기계를 만드는 공장. 정신대 근로정신대는 공장에서 노동할 사람들을 대상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상 6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0세 이하의 미만을 일본의 공장으로 동원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일을 하러 간 거니까 월급이 있었죠. 월급을 받고 갔었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1944년 4월부터 1945년 3월경까지 대략 10,000명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위안부라고 하는 거는 일본 병사들에 대한 성 서비스를 했던, 섹슈얼 서비스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만들어진 지금은 정의연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윤정옥 교수가 처음 만든 그 이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전에 정의기억연대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위안부 운동을 했던 정의연은 30년 동안 국민들에게 이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겨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대는 요즘 얘기로 하면 이 취업 알선하는 그렇죠. 그런 관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일본의 공장으로 일하러 간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런 서비스업이죠, 그죠? 중개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영 교수님하고 이우연 박사님이 이제 당시에 그것이 고위험 고수익의 공창익 제도였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 여자들도 많이 그걸 통해서 했고, 일본 고객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여자들을 더 선호했다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이슈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역사를 현재 시각으로 과거를 자꾸 투사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그 여성의 성에 대한 생각만큼 역사에서 관점이 크게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 성인지 감수성 그래서 여성의 성에 관한 이슈가 지금 60대, 50대, 40대 다 다르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미투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과연 조선시대 때 특히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여성에 그러니까 양반 1~2%밖에 안 되는 양반이나 정조나 무슨 연료문을 세우고 이런 정조를 했지. 사회적으로 약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마구 취하는 거에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사회잖아요. 제가
요새 넷플릭스의 아웃랜더라고 하는 시리즈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21세기에 영국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200년 전으로 세계로 돌아간 여자가요. 그래서 200년 전에 그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보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뭐 40년 전인데 그냥 길거리 쓰던 왕이 또 뭐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가로 그 부인한테 자자고 그러고 잡고 그러거든요. 그 남성 위주의 아주 폭력적인 사회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공창제도가 없을 뿐이지 성매매가 일어나는 업종이 뭐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골 가면 다방도 성매매를 하고 우리 한동안은 태페이발관 이런 데도 성매매하고 뭐 그거는 뭐 제가 80년대 대만을 가 똑같더라고요. 일본 엔화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성매매 업소가 번성하고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타이베이에는 큰 건물은 호텔 아니면 다 그 성매매하는 태페이바즈였어요. 그러니까 그 10몇 층 이상 되는 거대한 게 주식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 사회고 제가 이제 한때 태국의 그 마사지 사업이 그게 월남전 때 미군들이 가서 달러를 쓰게 만들면서 성적인 그 산업이 발달했는데 제가 박유화 교수님이나 반일 종족주의나 또는 니시오카의 이야기를 보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태국에서 어떻게 그 태페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조달되냐 보면 그 북부의 농촌 지역이 아주 가난한데 이 소위 이제 여기에 그럼 정신대 같은 그 에이전시들이 가가지고 동네에서 마이크로 젊은 여자애들 사러 왔다고 그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딸내미 손을 잡고 근데 그 딸내미들이 간신히 걸음만 걷는 그 우리로 얘기하면 유학원도 안 갈 어린애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어린애들을 에이전시들이 사가지고 가서 태페 이제 그 방콕에 그 마사지 업소에다 팔거든요. 근데 걔가 자라서 얼마나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미모를 보고 가격을 달리줘요. 근데 그 그냥 줄 서서 팔러 가거든요, 부모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현세보다는 내세에 가서 윤회하니까 그래서 자기 오빠나 남자들, 남동생 또 가족들 그 성매매 업소에 팔려가서도 그 팔아먹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희생을 하니까 가난한 부모하고 특히 이제 남자 동생들이 학교를 가고 배우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가난한 나라의 실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존엄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성적인 권리가 뭐 보호되고 뭐 그랬든 자기 의사에 반해서는 아무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다 이제 부모들이 팔아먹고 뭐 만약에 뭐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아이일 수도 있고 못 배웠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진해서 만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땠나요? 조선시대 때 우리 성을 보는 저는 우리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뭐 기업들이 접대하고 그러면 툭하면 룸사롱 끌고 가고 뭐 성매매가 일상적이었던 걸 봐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엘리트를 뺀 계층한테 그게 성적 그 권리를 그러니까 2세기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그 어디에도 여성들을 그렇게 존엄하게 될 예.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1951년에도 30명의 군 위안부가 1년 동안 30만 번의 성 서비스를 하거든요. 몇 년에? 1951년. 51년이요. 그러니까 한국 6.25 때. 전쟁. 예. 예. 한국군을 위한 한국인 위안부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 전쟁이 휴전된 이후에는 소위 미국군 위안부나 미군 위안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보건사회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자료 통계집을 낼 때도 그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위안부가 뭔지, 위안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위안부의 존재와 위안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51년부터 일본과 그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51년부터 65년까지 만 15년 동안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회담이나 예비회담이나 실무회담 어디에서도 위안부에 대해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 보상 또는 배상을 하라 이런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18세기, 19세기는 물론이고 당장 20세기 중반 1965년까지도 위안부의 존재 그리고 위안부가 있는 것, 위안부가 성서비스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문제로 삼은 건 어디까지나 근대적이고 그야말로 배가 부른 뒤에 사회적으로 인권의 개념이 성숙하고 그 다음에 여권의 개념이 신장되고 이랬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떠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